결과는 같은데 순서는 달라요. 순서를 달리할 뿐입니다. 우리 신한은행이 어떻게 하든 얘네들은요, 들어온 돈에서 뭐만 뜯으면 돼요? 삑만 뜯고 넘기면 되는 겁니다. 얘들 하는 일은 뭐라고요? 삑만 뜯고 넘기면 되는 거죠. 지금 들어온 돈에서 뭐라고요? 삥 뜯고 넘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결과는 같은데 순서를 달리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금융공사가 갖고 있는 돈이 있죠? 이걸 가지고 시중은행한테 먼저 줍니다. 은행한테 먼저 줘요. 그러면서 대출을 의뢰합니다. 대출해달라고 의뢰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빌려줄 거 아닙니까? 이거를요, 금융공사 공급 보금자리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보금자리론. 요거는 대출 조건이 고정금리 제도입니다. 문제더라고요. 고정금리. 그리고 요거는요, 만기가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거나 빌려줬으니까 원리금 특권과 저당권 생겨 안 생겨요? 생겼죠? 이거를 그 전에 돈 받았으니까 넘기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형태인데, 결국은 얘도 마찬가지 신한은행은요, 들어온 돈에서 삥만 뜯고 넘기면 되는 겁니다. 뭐 하는 기라고요? 삥 뜯고 넘기면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아까나 지금이나 신한은행은요, 결과적으로 얘들 일만 대신해 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얘들은 삥만 뜯고 뭐라고요?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요, 신한은행은 얘들이 하는 일을 대신만 해주는 겁니다. 삥만 뜯고 넘겨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시다발이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시다발이. 아니면요, 꼬봉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구조 자체가, 자, 소비자, 그 다음에 MBS의 발행자. MBS 뭐라고요? 발행자. 금융공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 기관 투자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은 어디가 있어요? 얘들 일 대신만 해주는 거죠? 삥만 뜬 거 넘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MBS의 종류를 얘기할 때는요, 이 지급보증은 여기 없는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만 IMF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보증 섰던 거지. 미국 이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식으로 지급보증 했었을 뿐이지, 미국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금융공사 역할을 하는 기관이 페니웨이라든가 프레디맥 이런 게 있는데, 얘들은 그냥 주식회사 합니다. 지급보증이 없어요. 자, 지금부터, 자, MBS 종류를 얘기할 때는요, 약어로 기억하셔야 돼요. 뭘로 기억하라고요? 약어. 왜냐하면 이거를 한글로 번역한 거를, 보시게 되면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교재마다 번역을 조금씩 달리 합니다. 다 달라요. 조금씩 다르니까 뭘로 기억하라고? 요거는, 자,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왜 왔다 갔다 해? 예? 자, 우리 교재는요, 이거, 거기 어디 있을 겁니다. MBS 종류 있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여러분, 한 놈, 그 다음에 뭐라고요? 두 놈, 세 놈. 이렇게. 자, 요거는요, 약어로 기억하셔야 한다고 했죠? MPTS 해줍니다. MPTS. 얘는 뭐라고요? MPB 해줍니다. 요거는요, MPTB.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이 번역하자면 이체증권 정도. 얘는요, 담보채권. 얘는요, 지불 이체 채권.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거 무시하세요. 약어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칸이 요 칸입니다. 요 칸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요 칸만. 자, 어쨌거나 구조 자체가 소비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MBS의 발행자, 투자자 이렇게 되는 거죠. 소비자, MBS의 발행자, 투자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MBS의 발행자, 투자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요, 돈을 빌려주게 되면 뭐가 생긴다고요? 원리금 특권 저당권 생기죠? 이 권리를 누가 가져가냐, 누가 갖고 있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MPTS인데, 얘는 돈을 빌려줬죠? 그럼 원리금 특권과 저당권을 완전히 팔아치운 겁니다. 다시 할게요. 완전히 팔아치운 거예요. 내가 발행자입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금융공사예요. 내가 얘한테 돈 빌려줬죠? 그러면 이 모든 권리를 다 팔아치운 겁니다. 나는 쏙 빠지겠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쏙 빠지겠다. 근데 완전히 빠질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게, 얘랑 얘는 모르는 사이죠? 그러니까 들어온 돈만 전달만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MBB입니다. MBS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볼게요. 자, 요거는요, 이거 볼게요. 요거는 고정금리 제도라고 했죠? 그러면 고정금리로 해서 예를 5%로 빌려줬는데, 나중에 시장금리가 내려갈 수 있어 없어요? 3% 내려갈 수 있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갚으려고 안 갚으려고요? 조기상환하려고 하죠. 그러면 원리금 수취권이 뭐야? 이 사람한테 돈 받을 권리를 얘가 갖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주는 돈을 누가 가져갈 권리가 있어요? 얘가 가져갈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기상환했죠. 그러면 조기상환되고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삥 뜯고 그것도. 알겠죠? 그러면 조기상환했다는 위험을 다 누가 부담해요? 투자자 부담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번에는 금리가 시장금리가 7% 올랐다고 치자. 올라갔으면 금융 발행자 입장에서는 자 생각해 볼게요.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 얼마라고요? 7%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5%만 받으려고 하니까 17년 동안 5%만 받으려고 하니까 열이 받아 안 받아요? 열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7%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프로 받았어요? 5% 받았죠? 그럼 그대로 넘겨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얘가 다 손해보는 거죠? 그리고 얘가 이자할 위험 다 부담하는 겁니다. 자, 조기상환 위험. 그 다음 뭐라고요? 이자할 위험 다 부담하는 거죠? 그리고 한 5년 정도 지나서 자, 7천만 원 빌렸으면 7천만 원 빌려줬는데 경매 처분했더니 뭐가 들어왔다고요? 3천만 원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3천만 원 들어왔죠? 그럼 얘는 삥 뜯고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이라는 게 뭐예요? 물건 팔아서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는 겁니다. 물건 파는 돈이 얼마예요?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받을 권리를 얘가 갖고 있는 겁니다. 문 얘기 하겠나요? 그대로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올게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요,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완전히 누구한테 떠넘긴 거예요? 투자한테 넘긴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막 조기상환한다. 넘겨주면 되죠? 조기상환을 더 누가 부담해요? 투자자. 채무를 불이행했던 3천만 원께 회수를 못했죠? 넘겨주면 되죠? 채무 불이행도 누가 부담해요? 투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위험을 다 누가 부담해요? 투자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위험이 커요, 작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너무 크니까 거의 안 팔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순서에 따라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요겁니다. 자, 너무 안 팔리니까 이렇게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해당 담보대출에 관련된 모든 권리는 누가 갖고 있어요? 발행자 갖고 있는 겁니다. 누가 갖고 있다고요? 발행자 갖고 있으면서 어차피 소비자한테 받을 돈 있어 없어요? 회사는 함부로 막 채권 발행하면 안 됩니다. 갚을 능력이 있을 때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미래에 돈을 빌려준 돈 있어 없어요? 그 받을 돈 있죠? 요걸 근거로 해서 새로운 회사채를 발행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새로운 회사채. 그래서 새로운 회사채 내에는요, 투자자는 콜 방어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콜 방어권이 뭐냐면 조기상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조기상환 해야 안 해요? 제가 조기상환 했죠? 발행자가 넘겨주려고 했더니 얘가 싫다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얘는요, 조기상환 대금을 받은 상태에서 약속대로 30년 동안 원금이자 계속 줘야 돼요. 그러니까 조기상환 위험을 누가 부담해요? 발행자 부담하는 겁니다. 이자할 위험도 다 누가 부담해요? 발행자 부담하는 겁니다. 이번에 경매 처분했더니 3천만 원 들어왔습니다. 3천만 원 들어왔죠? 넘겨주려고 했더니 얘가 한다는 얘기가 야, 이 사람아, 담보대출은 네가 해준 거고 나는 새로운 회사채대로 전액을 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얘는 3천만 원 들어왔지만 얘한테 얼마 줘야 돼요? 7천만 원 다 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게 이제 소비자한테 빌려준 돈 이만큼입니다. 이만큼을 받을 돈 아닙니까? 이걸 전액을 다 MBB 형태로 발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7천만 원 줘야 되는데 3천만 원께 회수를 못할 수 있죠? 그래서 7천만 원 다 줘야 되니까 얘는요, 전액을 발행하면 안 됩니다. 전액 발행 안 되고, 일부는 남겨놓고 발행해야 됩니다. 요만큼만 발행해야 돼요. 일부는 초과담보다 해서 남겨놓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회수를 못하면요, 제대로 회수 못하면 요거 팔아서 갚아야 돼요. 이걸 뭐라고요? 초과담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얘는 초과담보가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얘는 들어온 대로 저대로 전달만 해주면 되는 거죠. 100원 들어서 100원만 주면 되죠. 1원 주면 1원 들어서 1원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초과담보가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자, 이 발행자가 모든 위험을 다 부담해야 안 해요? 하죠. 그래서 또 이게 문제가 너무 위험해 한 구대에 쏠려 안 쏠려? 쏠린다. 그래서 나온 게 요겁니다. 자, 위험 좀 나눠 갖자는 얘기죠. 나눠 가질 수 있는 MBS가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자. 자, 이 해당 저당권은 누가 갖고 있다고요? 발행자가 갖고 있으면서 원리금 수취권만 넘기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로 권리 설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요거 중요한 겁니다. 자, 무조건 저당권을 갖고 있는 자가 뭘 부담해요? 채무 불이행위험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는 자가 뭘 부담해요? 조기상환 위험이라든가 이자할 위험이죠?
소비자한테 받을 돈은 그대로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기상환 위험이라든가 뭐라고요? 이자할 위험 누가 부담해요? 투자자 부담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 모든 위험을 얘는 다 누가 부담해요? 투자자. 얘는 누가 부담해요? 발행자.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저당권을 갖고 있는 자가 뭘 부담해요? 채무 불이행 위험. 알겠죠? 그 다음에 원리금치권을 갖고 있는 자가요? 조기상환 위험이라든가 이자할 위험 부담하는 거죠. 이런 정도예요. 자, 이것도 발행자가 채무 비행을 부담하기 때문에 초과담보는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초과담보는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암기하기 힘드니까 이거만 기하시면 돼요. 자, 다 필요 없고 요것만 초과담보가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고 다른 건 다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부동산 학자들이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이거 전부 다 채권입니다. 뭐라고요? 채권이에요. 이건 전부 다 돈 빌려주는 겁니다. 증권의 형태로 빌려주는 겁니다. 알겠죠? 증권의 형태로 파는 거 아닙니까? 그 사간 사람이 돈 빌려주는 겁니다. 다 채권인데 투자자가 모든 위험을 다 부담하는 거 아니냐? 주식처럼. 그래서 자, 이거는 약간 지분의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지분형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그대로 암기하세요. 그냥 뭐라고요? 지분형 MBS다. 지분이라고 해주면 안 돼요. 지분의 성격이 있는 어떤 약간의 성격이 있는 채권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요, 오리지널 회사채입니다. 채권형이에요. 무슨 형이라고요? 채권형. 요거는 반반씩 섞어놨죠? 혼합형 MBS 해줍니다. 운영이라고요? 혼합형이다 해줍니다. 혼합형, 이렇게. 자, 우리나라에서는 IMF 초창기 때는 요걸로 발행하다가 요즘에는요, 거의 대부분 요거를 약간 변형한,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약간 변형한 CMO 형태로 발행합니다. 무슨 형태라고요? CMO. 그래서 요거랑은 발행 기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겁니다. 다만, 이게 소비자한테 받을 돈 이만큼인데, 이거를 얘는 하나의 만기로 주로 발행합니다. 뭐로 만기라고요? 하나의 만기. 근데 얘는요, 만기를 쪼개서 이렇게 발행하는 겁니다. 만기를 쪼개서, 1년 만기, 2년 만기 쪼개서 발행할 수 있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쪼개진 하나하나를요, 트렌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A 트렌치, B 트렌치, C 트렌치 이렇게 해서 마지막 걸 Z 트렌치 해주면서 만기가 짧은 건요, 이자율이 낮습니다. 만기가 긴 놈은요, 이자가 높죠. 이렇게 해서 그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발행한 걸요, CMO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행 기준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만기를 달리하는 상품으로 쪼개서 발행할 뿐입니다. 되겠죠? 여기까지 한 거를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277페이지 보겠습니다. 277페이지 찾으셨나요? 자, MBS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0번. MPTS는요, 자, MPTS는 여기서 들어온 돈이 그대로 어디까지 연결돼요?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대로 연결돼서 가는 거죠? 애초에 저당 채권 있죠? 여기서 들어온 돈이 여기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자, MPTS는요, 지분형 증권이기 때문에 증권의 수익은요,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의 현금 흐름이 있죠? 여기서 들어오는 현금이 그대로 여기까지 연결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2번 볼게요. MBB의 투자자는, 자, 밑줄 쳐볼게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 밑줄 쳤나요? 요거를 저당권 해주는 겁니다.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뭐라고요? 저당권이다. 그러면 투자자는 저당권을 갖는다. 틀렸네요. 자, MBB는 투자자가 저당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요? 발행자가 저당권을 갖는다 해줘야 돼요. 발행자가 저당권을 갖는다. 그래, 틀렸고. 3번 볼게요. CMO의 발행자는요, 밑줄 쳐볼게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 이거 밑줄 쳤죠? 이걸 저당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행자가 저당권을 가지고 일정한 가공을 통하여 위험 수익 구조가 다양한 트렌치의 증권을 발행한다. 자, 보세요. 얘랑 얘는 똑같은 걸 하겠죠? 그러니까, 자, 저당권을 누가 갖고 있다고요? 발행자 갖고 있는 거죠. 발행자가 갖고 있으면서 위험 수익 구조가 다양한 트렌치 증권을 발행하죠. 이거 맞는 겁니다. 이거. 네 번째 볼게요. MPTS는요. 이거 볼게요. 얘는 얘와 얘를 섞어놓은 거죠. 반반씩. 그래서 이걸 혼합형 해줍니다. 읽어볼게요. MPTB는요. MPTS하고 MBB를 혼합한 특성을 지닌다. 맞습니다. 요즘에는요. 이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이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에서 돈 빌려줄 수 있죠. 이걸 근거로 해서 CMBS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C라는 게 커머시얼 해갖고 상업용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상업용. 이거 가볍게 하시면 돼요. 이거는 가볍게.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32번 볼게요.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MPTB는 트렌치별로, 어쨌거나 트렌치가 나오면 답을 하고 CMO입니다. 트렌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과 만기가 다른 것이 일반적이다. 이거는 CMO를 답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CMO. 2번 볼게요. MBB는요, 채권형 증권으로 여기까지 맞고, 발행자는 초과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거는 MBB 맞습니다. 맞아요. 세 번째 볼게요. MPTS는요, 발행기관의 위험, 발행기관에게 위험이 집중되고 초과 담보가 필요하다. 이거는 발행기관에게 위험이 집중되는 거는 MBB밖에 없습니다. 이거 다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MBB는 해줘야 돼요. MBB는 발행기관에게 모든 위험이 집중되고 뭐가 필요하다고요? 초과 담보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CMO는요, 주택저당 총액과 이체증권 발행액이 같아지기 때문에 자산의 크기에는 변화가 없다. 자, 주택저당 채권 총액이 얘는 이만큼인데 얘를 그대로 이만큼 발행하는 거죠. 이거 팔아서 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 총액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MPTS입니다. CMO가 아니라 뭐라고요? MPTS는 자, 주택저당 채권 총액과 이걸 이체증권이라는데 이체증권 발행액이 똑같다는 얘기죠. 이거는 MPTS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CMO는요, 자, 위험, 요거 세 가지 위험을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형태다. 자, 이 세 가지 모든 위험을 다 이전하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MPTS입니다. MPTS죠? MPTS입니다. 이렇게. 자, 만기 전 변제 위험, 이걸 다른 말로 조기 상환 위험이라는 겁니다. 만기 전 변제 위험을 뭐라고요? 조기 상환 위험. 그 다음에 이자율 위험, 채무 불이행 위험을 다 누구한테 이전한다고요? 투자자한테 이전하는 것은 MPTS밖에 없는 겁니다. 자, 항상 여기는 여기 뭐가 있어요? 요거 T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투자자가 다 부담하는 거고, 얘는 B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발행자 다 부담하는 겁니다. 발행자가. 알겠죠? 그리고 요건 TB라고 돼 있죠? 예, 반반씩 부담하는 겁니다. TB,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네. 요 정도 해서 물어봅니다. 요거, 이런 거 이상 하려고 자꾸 하지 마세요. 지금. 어설프게 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요것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서 걸려듭니다. 이런 것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여기서 걸려들어요. 자, 우리가 지문을 5개를 다 몰라도 3개만 정확히 알아도 다 맞춥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 이거 잠깐 지울게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와 관련돼서 알아볼게요. 281페이지 볼게요. 281페이지에는 우리 이제 그 가슴에 끼고 다니는 책 있죠? 요거는 180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자, 180페이지에 부동산 투자회사 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꼭 물어봅니다. 꼭. 자, 요거 볼게요. 거의 이제 여기서 물어봅니다. 제가 써놓는 거 있죠?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최소한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요것만 잘 알면은 거의 여기서 물어봅니다. 거의.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크게, 자, 이 구조조정 리츠라는 게 있습니다. 구조조정 리츠. 요게 가장, 자, 전형적인 형태. 요걸 위해서 나온 제도입니다. 그래서 IMF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망하려고 하는 회사들 있죠? 법정관리라든가 화의 대상 부동산을 구입하도록 유도했던 회사입니다. 근데 일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요, 자기관리 리츠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요, 위탁관리 리츠라는 게 있습니다. 위탁관리. 자, 그래서 옛날에는 전부 다 이거를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인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은요, 요거는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를 받아야 되고, 요거는요, 등록 조건만 갖추면 등록만 해도 돼요. 뭐 한다고요? 등록. 근데 나중에 영업인가 후 2년 내에 여기는 공모규정이 있습니다. 공모하려면 또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볼 가능성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요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실체가 있는 회사입니다. 실제 종업원을 채용해서 투자 운영까지 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특히 공인중개사라든가 감정평가사 있죠? 5년 이상 종사한 사람들을 자산 운영 전문 인력으로 둬야 됩니다. 강제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요, 얘들은 명목회사입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투자 운영은 다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자산 관리회사한테 맡기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 회계 처리하려고 회사 내에 이 본점 정도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류상 회사가 지점을 두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종업원도 채용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겁니다. 이 서류상 회사가 무슨 종업원을 채용합니까? 이렇게 이런 형태의 회사를요 명목회사다 해줍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예, 반드시 하시고, 그리고 요거는요 설립 시의 자본금은요 5억 이상은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설립 시에 얘는요 3억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얼마라고요? 3억. 요거를요 설립 시의 자본금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설립 시. 이건 설립을 용이할 끔 하려고 하는 거고, 원래 이제 영업인가 6개월이 지난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얘들은 70억 이상 만들어 놔야 됩니다. 얼마라고요? 70. 얘들은요 50억 이상은 만들어 놔야 됩니다. 요 50억, 70억 이걸요 최저 자본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최저 자본금 규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 57은 얼마라고요? 35. 기억하세요? 57. 어떤 사람은 57이 48인가 하지만 안 됩니다. 57이 얼마라고요? 35. 자, 그리고 얘네들은요 한 사람이 주식을 다 갖고 있으면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죠. 그래서 1인당, 여기 1인은요 와이프 이런 사람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특수 관계자를 다 포함해서 한 사람당 50%를 초과해서 갖고 있으면 대화한대요? 안 됩니다. 50%를 초과해서 소유하면 대화한대요? 안 됩니다. 근데 얘들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얘들은 그런 규정 없습니다. 한 사람이 대부분 갖고 있어도 인정해 주겠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요 공모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이제 발기인들이 모여서 회사 설립하자는 얘기죠? 으쌰으쌰해서. 그런 다음에 주식을 인수한 다음에 그 법원에 가서 상업 등기 마치면 회사가 바로 설립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히 설립할 수 있지만, 다만 얘네들은요 영업인가를 받은 후 아니면 등록한 이후 있죠? 등록한 이후에 2년 내에는 우리 같은 사람 있죠? 우리 같은 사람들을 주주로 모셔야 됩니다. 30% 이상을 일반인들을 주주로 모셔야 돼요. 이걸 30% 이상의 공모 규정이 따집니다. 공모라는 게 뭐라고요? 일반인들을 공개로 모집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일반인들도 주주로 모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공모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그런 규정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반드시 하시고, 그리고 얘네들은요 얘네들은 자 이 그 설립 시에는 현물 출자하면 안 됩니다. 뭐는 안 된다고요? 현물 출자. 자주 물어보니까 현물 출자가 뭐냐면, 자, 현금으로 출자하는 걸 현금 출자하는 겁니다. 회사에 돈을 투자하는 걸 뭐라고요? 출자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설립 시에는 자, 현물이라는 게 부동산 같은 걸로 출자하는 거 있죠? 이건 설립 시에는 안 돼요. 다만 그 영업인가 후 최저 자본 규모를 갖춘 상태에서는 최저 자본금 규모를, 이게 최저 자본금이죠? 요 갖춘 상태, 이 상태에서는요 현물 출자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요? 현물 출자가 어떻다고요? 가능하다. 이렇게 영업인가 후 이렇게 최저 자본금이죠? 요 갖춘 상태라면 뭐 가능하다고요? 자, 현물 출자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요거는 반드시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다른 거 몰라도 거의 여기서 물어봅니다. 여기서. 자, 한번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게요. 281페이지 보겠습니다. 메뉴에 281페이지 메뉴에 부동산 투자회사 법령상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기관리, 위탁관리,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3억 이상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5억 이상입니다. 틀렸네요, 이거.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상근,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맞는 겁니다. 자, 4번 볼게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얘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도 둘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요, 얼마 이상이라고요? 50억 이상 만들어야 돼요. 영업인가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얼마라고요? 50억 이상은 만들어야 돼요. 37번 아까 했었죠? 자, 그 다음에 39번 볼게 한 장 넘기시면 39번, 38번도 했습니다.
예, 어떤 분은 38번 안 했는데 그랬는데 아까 했습니다. 39번 볼게요.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지분금 투자 방식에는 조인트 벤처라든가 리츠 회사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 지분금융 방식입니다. 2번 볼게요. MBB는요. 아까 모든 위험을 누가 갖고 있다고요? 발행자 갖고 있다고 했죠. MBB라고 했죠. 바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기상환 위험을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게 아니라 발행자가 부담합니다. 누가 부담해요? 발행자가 부담한다. 그다음에 유동화 자산은요. 아까 ABS 이걸 얘기하는데 자산 유동화 대상이 된 자산으로서 요거는요. 채권, 부동산, 기타 재산권 있죠. 요걸 기초로 해서 발행합니다. 요런 게 있다 정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4번 볼게요. 역저당이라는 게 주택연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따 잠깐 할 겁니다. 그래서 대출자가 차입 주택연금 있죠. 주택담보로 해서 생활비 형태로 빌려주는 거 있죠. 요걸 얘기합니다. 대출자가 차입자의 주택을 담보로 매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불하는 거 있죠. 요거 생활비 형태로 지급하는 거를요. 역저당이 줍니다. 프로젝트 금융은요. 비소급 또는 제한적 소급금융 있죠. 요걸 특징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사업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사업주한테 가서 돈 달라고 못한다는 얘기죠. 아니면 일부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요. 제한적 소급금융. 잠시 할 겁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43번 볼게요.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5억 원 이상이다. 맞네요? 처음부터 맞네요. 맞았으면 얼른 넘겨야 돼요. 이거 기출문제에 나왔던 겁니다. 네, 어떤 사람은 재밌네 하면서 계속 읽으면 안 됩니다. 내가 1번을 정확히 알고 있다. 그러면 의심할 여지 없이 정확히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넘겨야 되죠. 이거를 읽고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2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등록해야 된다고 했죠. 등록해야 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있다가 30% 이상 공모할 때 있죠. 그때는 또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애매합니다. 이거 물어볼 가능성 별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부동산 투자의 자본금은요. 50억 이상이 아니라 70억 이상이 돼야 되죠. 7은 얼마라고요? 35라니까 70억 이상 돼야 돼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인들의 청약에 제공해야 된다. 일반인들의 청약에 제공하는 걸 공모규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 구조조정은 그런 규정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규정. 의무규정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런 규정 없다 해줘야 돼요. 자, 그런 규정, 이런 규정 없어요. 한 사람이 대부분 갖고 있어서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공모규정도 없습니다. 1인당 소유 한도도 없고 공모규정도 없어요. 그 다음에 자, 4번, 5번 볼게요. 5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그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자기 자본의 2배 이내에서는 차입이 가능합니다. 몇 배 이내라고요? 2배 이내. 다만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있다. 자, 주주들이 이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걸요. 특별 결의하는 겁니다. 특별 결의가 있다면 10배까지도 가능합니다. 자기 자본 몇 배라고요? 10배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거의 차입합니다. 차입해요. 44번 볼게요.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영업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최저 자본금 70억 이상이라고 했죠? 맞습니다. 2번 볼게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얘네는 주식회사로 합니다. 주식회사로 하고 상호에 반드시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맞아요. 영업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최저 자본금은요. 각각 50억 이상이죠. 이걸 최저 자본금은요 50억 이상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자 4번 볼게요. 4번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면서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하는 회사. 이거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회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해줘야 돼요. 5번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투자회사는 법은요 상법의 특별법이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46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5억 이상이다. 자, 맞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발기 설립 방법으로 발기인들이 모여서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해서 회사가 설립이 가능합니다. 하며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은 불가능하다겠죠. 현물 출자는 설립 시에는 불가능하다겠죠. 이거 맞는 겁니다. 요거는 설립이 가능하다가 아니라 불가능하다 해줘야 돼요. 불가능하다. 그래서 2번 틀렸네요. 세 번째 볼게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를 다 누구한테요? 자산관리회사한테 맡기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로 진행합니다. 부동산 투자회사의 상근 임원은요,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볍게 하시면 되고, 5번 해볼게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요, 매 분기 말 현재의 총 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요,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해야 된다는 얘기죠. 요거는 요 지문을 통해서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 하시고, 자, 요것만 잘 보세요. 이거 다 알 수 있죠? 거의 여기서 물어봅니다. 여기서 더 보시고. 자, 이번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있는데, 자, 한 장 넘겨볼게요. 288페이지. 자, 여기는 288페이지 있죠? 우리 가슴에 끼고 다니는 책은요, 185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185페이지.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라는 게 뭐냐면 사업 계획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사업 계획. 사업 계획만 보고 돈을 빌려주는 형태를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겁니다. 파이낸싱이라는 금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만 보고 돈을 빌려주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를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데, 물론 아파트 건설회사가 조감도 가지고 와서 돈 빌려달라고 할 수 있죠. 이것도 일종의 넓은 의미의 PF로 하는데, 그거는 오리지널 PF가 아니라 상당히 변질되어 있는 형태의 PF고, 오늘 오리지널 PF를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항상 1년 내내 얘기했지만, 이게 터키라는 얘기죠. 터키가 이제 지중해가 여기 있다면 쭉 올라가다 보면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터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부는 유럽을 끼고 있고, 일부는 아시아를 끼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나라가 여기 보스포러스 해협이죠. 바다 있죠. 바다 밑에다가 터널을 뚫어갖고 아래쪽은 유럽으로 가는 길, 위쪽은요 아시아로 오는 길이 있죠. 이거 만들려고 했는데, 터키의 기술력으로는 이거 해결할 수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해외 건설사한테 입찰에 붙였는데, 이거를 SK건설이 따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업의 이름이 유라시아 터널 공사입니다. 자, 13억 달러가 소요되는 무지막지한 대형 건설 공사인데, 자, 2013년도 1월 달에 착공해서 2016년도 12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터넷 들어가서 그 유라시아 터널 치면은 거기 막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사업을 위해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금융기관이 딱 돈을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 금융기법의 가장 큰 특징은요, 얘는 무조건 사업성만 보고 빌려주는 겁니다. 뭐 빌려주고요? 사업성. 자, 얘들한테 담보 자꾸 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신용대출도 아니에요. 뭐 보고 빌려주는 거고요? 사업성 보고 빌려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 요거는 위험이 커요, 작아요? 무지 크죠? 이건 전쟁도 많이 발생하는 나라고 담보도 안 잡고 막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험이 커요, 작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 안 빌려주겠다. 우리는요, 돈을 각출해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이걸요, 금융지원단을 결성해서 돈을 각출해서 빌려주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입은행하고 무역보험공사 있죠. 여기 참여했고, 유럽에서는요, 유럽투자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있죠. 이렇게 해서 총 10개 은행이 참여했던 겁니다. 이걸요,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니네한테 직접 안 빌려주겠다. 니네들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특수목적 회사 설립하라는 얘기죠. 이걸요, 프로젝트 회사라는 겁니다. 무슨 회사라고요? 프로젝트 회사다. 요거 설립하라고 하는데, 요 회사는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를 서류상의 회사를 페이퍼 컴퍼니라는 겁니다. 페이퍼 컴퍼니가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한다는 얘기죠. 아니, 회사가 분명히 있는데 무슨 서류상 회사냐? 왜 그러냐면, 얘랑 얘는 절대 뭐라고요? 독립채산제, 별도로 회계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 있는 도가 쓰지도 못하고, 여기 있는 도가 빼쓰지도 못해요.
철저히 뭐라고요? 구분해서 회계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요, 회사 이름도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움직이겠다 아닙니다. 독립적으로. 네, 대외적으로는요, 경제적, 법률적으로 독립된 회사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돈 빌려주겠다. 이 돈 가지고 여기다 투입해갖고 엉뚱한 데 돈 쓰지 말고 우리한테 원금이자 감대 쓰라는 얘기죠. 이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네 번째는요, 얘들의 회계 계정을 얘들 맘대로 운영하게 되면 얘들이 지 맘대로 돈 쓸 수 있죠. 그래서 얘들의 회계 계정을, 회계 결제 계정을 요 주거래은행에다 맡기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요, 결제 수탁 계정이다. 결제 계정을요, 얘들이 맡기는 걸 위탁한다. 얘들은 뭐라고요? 수탁한다는 얘기죠. 이걸요, 결제 수탁 계정 혹은요, 결제 위탁 계정이라는 걸 두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얘들 회계 계정을 지들 마음대로 운영하면 되는데요? 안 되고 여기다 주거래은행에다 맡기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과 사업주가 서로 그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돈 뺐으면 되는데요? 안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요거는요, BOT 방식으로 계약했습니다. 이거 좀 이따 할 겁니다. 자, BOT라는 것은 민간이 개발하는 거죠. 그리고 오퍼레이트 해갖고 2041년도까지 자, 운영해가면서 회수하는 겁니다. 이 톨게이트 설치하면 자동차 다녀요, 안 다녀요? 다니면 거기서 회수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2041년도에 터키 정부에 넘기는 형태로 이렇게 해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자, 처음에는 이제 바다 밑으로 뭐 차들이 다니니까 재밌어, 안 재밌어요? 재밌는데, 자, 지금 그 김포에서 그 송도 쪽으로 넘어가는 쪽 있죠? 예, 그쪽 청라지구 이렇게 넘어가는 쪽에 바다 밑으로 이제 차가 다닙니다. 그거는 아주 그 규모가 좀 작은 거고, 더 큰 게 어디냐면 그 부산에서 거제도까지 있죠? 가보셨나요? 거기 이제 터널 밑으로 뚫려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기 뭐야? 여기가 이제 부산이라면 여기 여기 거제도 가려면요, 통영 쪽으로 뺑 돌아서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2-3시간 걸렸는데 지금은요 20분이면 가. 20분. 바다 밑으로 막 갑니다. 거제도까지. 안 가보셨나요? 근데 이거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근데 처음엔 재밌어, 안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자, 몇 번 다녀봐요. 자, 이게 바다 밑인지 아니면요 그냥 땅 밑인지 몰라요. 가보세요. 그냥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엔 재밌어, 안 재밌어요? 재밌는데 나중에 시간만 많이 걸리죠? 그냥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 많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운영이 안 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음 나중에 손해볼 수 있으니까 얘들이 참여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보증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만약에 자, 니네들이 그 운영하다가 회수를 못 할 수 있죠? 그러면 자, 만약에 돈을 못 갚는다면 그때는요,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못 갚는다면 터키 정부가 채무를 인수하겠다. 나중에 못 갚으면 뭐라고요?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얘기죠. 터키 정부 갚아주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하는 게 뭐라고요? PF입니다. 오리지널 PF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28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 흐름이 예상될 경우에 사전 계약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과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 있죠? 조심할 게 여기서 담보 잡고 돈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현금, 남아있는 재산 있죠? 요걸 기초로 회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2번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기업 대출보다 금리 이동이 높아서 사업이 성공할 경우에는요, 해당 금융은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거는 위험이 크니까 이자율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한다면 애들도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볼게요.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자체 계좌를 통해서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결제 수탁 계정을 넣어서 주거래은행에다 맡기고 있어야 돼요. 그 밑에 해설에 있을 겁니다. 자체 계정으로 바로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틀린 겁니다. 밑에 해설에 있으니까 그냥 읽어보세요. 4번 해볼게요.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될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죠. 한두 푼도 아니고 이 사업이 실패한다면 얘들은 여기 가서 돈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얘들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비소급 또는 제한적 소구금융의 특징을 갖는다. 자, 이 사업이 성공하면 상관없는데 실패할 수 있어, 없어요? 실패하면 얘들은 여기 가서 돈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얘랑 얘는 별도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죠? 대외적으로 독립된 회사처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돈 달라고 할 수 없는 거를요,
비소구금융해줍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일정한 금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한적 소구금융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 볼게요. 자, 금융기관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자금을 프로젝트 금융 방식으로 방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금을 뭐 이상하게 읽었네. 다시 읽어볼게요. 금융기관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자금을 프로젝트 금융 방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어쩌거나 매끄럽지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갈게요. 자, 얘네들은요 1번에 부의 금융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된다. 이거는 금융기관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아닙니다. 이건 누가요? 사업주가 얻는 이익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시 읽어볼게요. 위에 금융기관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자금을 프로젝트 금융 방식으로 대출해 줬을 때의 이익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어쩌거나 금융기관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잘못된 겁니다. 기출문제인데 이거 잘못 베낀 거예요. 잘못 뭐라고요? 베낀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이 사업주가 SK 아닙니까? 이걸 사업주, 이걸 프로젝트 회사, 이걸요 모회사, 자회사 해주는데 SK 재무제표에 대출로 부채로 기록되어야 한대요. 요거로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 요것도 하나 회사, 요것도 회사라고 했죠? 회사.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회사, 이 SPC라는 특수목적 회사 있죠? 요 회사로 부채로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 모회사의 장부 외에다 기록한다 해서 이걸요 부외금융이라는 겁니다. 무슨 금융이라고요? 부외금융. 장부 외에다 기록하는 거죠?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래서 여기서 1번은 이거는 자 부외금융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된다. 이거는 금융기관이 얻는 이익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업주가 가져가는 이익입니다. 사업주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죠? 1번 틀린 겁니다. 2번 볼게요. 프로젝트 금융은요, 기업 금융에 비하여 개발 사업이 성공할 경우에 금융기관은요, 높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세 번째 볼게요. 다양한 사업 주체가 개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우연 분산 효과는 있지만 아무래도 자, 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아, 배가 바닷가로 간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산으로 갑니까? 어쨌거나 자, 이러다 보니까 협상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비용도 증가될 수 있죠. 요거 맞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거예요? 아니, 자, 1번도 틀린 겁니다. 1번은요, 자, 채무 수익력이 제고되는 거 있죠? 이건 금융기관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업주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고 했죠? 1번도 틀린 겁니다. 이 개판으로 해놨네요, 문제. 문제 어떻게 해놓는 거라고요? 개판으로 해놓은 겁니다. 자, 부외금융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는 누구라고요? 사업주가 누리는 거지. 금융기관이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번도 틀린 거고, 4번도, 자, 볼게요, 4번. 4번은요, 정부의 비대칭성과 대칭성과 문제가 발생하여. 이거 뭐 어떻게 쓰는 거예요? 참. 정부의 비대칭성과 문제가 발생하여 신용평가기관이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이거 엉망을 했네요. 자, 정부의 비대칭 문제가 발생하여 이렇게 해줘야 돼요. 정부의 비대칭 문제가 발생하여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요, 얘는 담보대출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 사업을 철저히 검토한 다음에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죠. 얘네들도 뭐라고요? 이 사업을 그냥 빌려줘 안 빌려줘요? 철저히 검토한 다음에 빌려주라고 합니다. 누구는 이 정보를 알고 있고 누구 모르고 있고 이런 거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부의 비대칭 문제가 해결되어 해줘야 돼요. 발생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해결되고 얘들이 직접 평가하는 거죠. 정보평가기관에 의뢰할 필요도 없다입니다. 신용평가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죠. 이건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거, 4번도 다 틀린 거예요. 이거는 문제를 엉망으로 한 겁니다. 막 이거저거 섞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개발사업자하고 개발사업의 현금 흐름을 분리시킬 수 있어서 개발사업자의 파산이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맞는 겁니다. 얘가 파산했다고 해서 여기 있는 돈 갖다 뺐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철저히 분리해서 회계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러니까 1번도 틀린 거고 4번도 틀린 거예요. 1번도 틀린 겁니다. 1번은요, 사업주가 채무 수익력이 제고되는 거예요. 금융기관이 제고되는 게 아닙니다. 자, 한 장 넘겨볼게요. 52번 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설명된 것은 1번 볼게요. 자, 장래 현금 흐름에 기반한 그 사업성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맞는 거고. 2번 볼게요. 비소급 또는요, 제한적 소급용이다. 맞는 거죠.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요,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의존하는 겁니다. 나중에 돈 회수하는 건 여기 있죠. 이 사업에서 들어오는 현금 있죠. 여기에 의존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볼게요. 일반 기업 대출과는 달리 PF 자금은요, 위탁계좌에 의해서 관리되자.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맡긴다고 했죠. 이렇게 위탁계좌에는요, 수탁계좌라는 겁니다. 맡아서 관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4번 리을번도 맞는 거예요. 자, 미음번 볼게요. 다양한 사업 주체가 참여하고 이해 당사자 간의 의원 배분도 가능하죠. 다 맞는 겁니다. 자, 한 장 넘겨볼게요. 자, 우리 주택연금이라는 게 뭐예요? 주택을 담보로 해서 생활비 형태로 빌려주는 거죠. 오케이. 이걸 담보로 잡는 겁니다. 담보 잡고 매달 생활비 형태로 착착착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주다가 나중에 이제 자, 둘 중에 아무나 몇 세 이상하고요? 6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55세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55세 이상인데 둘 다 사망했을 때 있죠? 둘 다 사망했을 때 그동안 사망했을 때 자, 그동안 빌려준 원리금을 회수하는 겁니다. 근데 채무자가 다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자, 이 경매처분에서 회수하는 겁니다. 경매처분하면 매각대금이 들어와 안 들어와요? 여기서 이제 회수한다. 사망 시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매각대금은 얼마라고요? 5억인데 그동안 이 사람들이 자, 한 2세 정도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빌려주도 얼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1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럼 집 팔아서 원리금 회수할 수 있어 없어요? 회수하고 남는 거죠. 남는 돈들은요, 상속인한테, 법정 상속인한테 지급해야 돼요. 누구한테 지급하라고요? 아들, 딸들한테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매각대금 5억인데 이분들이 무려 97세에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동안 빌려준 원리금액은 85억이나 됩니다. 그러면 집 팔아서 원리금 회수하고도 모자라죠? 그럼 80억이 어떻게 할 거냐? 상속인한테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인한테 청구할 수 없다. 상속인한테 뭐라고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는 금융공사가 보증선다고 했죠?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다만 금융공사가 보증선다고 했죠? 금융공사가 갚아줘야 돼요. 뭐라고요? 금융공사가 대신 갚아줘야 돼요. 알겠죠? 보증선다고 했으니까. 읽어볼게요. 자, 293페이지 볼게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고령자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주택연금제도에 관한 설명도 틀린 것은 이용 자격은요, 보증 신청일 현재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몇 세 이상이라고요? 55세 이상이 됩니다.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몇 세 이상이라고요? 자, 남자분이 소유자로 되어 있고 여자분이 배우자라면 남자분은 항상 하지만 재밌으라고 62세인데 여자분은 37세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대한민국엔 흔합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유퉁이라는 그 배우가 있는데 들어오는 거 보셨나요? 그 사람은 무려 결혼을 인터넷 보니까 8번인가 결혼했더라고요. 그것도 전부 다 무슨 외국에 있는 여자들 있죠. 젊은 애들 30살, 40살 차이 나는 애들 이런 애들하고 결혼했는데요. 그죠? 그래서 자, 참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걸 인간 쓰레기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나 참 희한한 사람 다 보겠네요. 그죠? 유퉁이라고 들어봤나요? 자, 김포에 가면 국밥집도 운영하고 그럽니다. 가끔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 예? 자, 그 사람이, 그런데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근데 남자분은 42살인데 여자분은 72세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어쨌거나 둘 다 아무나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건 대한민국에서 흔한 거고, 그리고 요거는요, 연상의 여인이다. 뭐라고요? 연상의 여인이다. 됩니다. 자, 어쨌거나 되고 2번 볼게요. 주택연금 지급 방식은요, 종신 지급 방식과 혼합 방식 등이 있다고 했죠? 네, 등이 있으니까 맞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담보가 되는 대상은요, 주택법상 주택이 됩니다. 아파트 연립, 그 다음 단독, 그 다음에 다세대 같은 거 있죠? 이런 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단독, 다세대, 연립 및 아파트 이게 포함되고, 다만 노인복지법상 분양된 노인복지주택 있죠? 이거 실버주택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가능하고,
분양된 거여야 됩니다. 그리고 다만 임대형 실버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 상가주택, 상가 등은 제외된다. 요것도 틀렸네요. 상가주택 있죠? 상가주택. 요거는요, 아래층은 상가로 쓰고 위층은 주거로 쓰는 거 있죠? 이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은요, 주거 부분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돼요. 얼마라고요? 2분의 1 이상. 이것도 틀렸네요. 그러니까 상가주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 틀린 겁니다. 3번 틀린 거예요. 3번도 틀린 겁니다. 상가주택은 제외되는 게 아니라 가능합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주거 부분이 얼마 이상이라고요? 2분의 1 이상이어야 돼요. 그다음 4번 볼게요. 우대형의 보증료는요, 주택가격의 1.5%를 최초 대출 실행시 납부하는 초기 보증료하고 주택자에게 연 0.75%를 매월 납부하는 연간 보증료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 맞는 겁니다. 이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요 숫자는 좀 기억하세요. 5번 볼게요. 종신 방식에서, 지급 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액이 담보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자, 주택 그동안 빌려준 원리금액이 담보주택 가격을 초과하죠? 초과할 때는요, 초과 지급된 금액은 법정 상속이 상환해야 돼요? 상환할 필요 없다 해줘야 돼요? 상환하지 않는다 해줘야 돼요? 57번 보겠습니다. 57번. 자, 주택 노후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 1번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2번 볼게요. 요거는 조기상환해도 조기상환 수수료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조기상환 수수료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주택연금을요, 중도상환할 경우에 가입자는요, 일정 부분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한다. 틀렸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없어요? 없습니다. 세 번째 볼게요. 종신혼합 방식은요, 수시 인출 한도 설정 후에 50% 이내입니다. 나머지 부분은요, 종신혼합 방식이라고 했죠? 나머지 부분은요,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종신 동안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종신혼합 방식은요, 일부는 미리 땡겨 쓸 수 있죠? 나머지에 대해서는요, 돌아가실 때까지 받는 겁니다. 종신 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종신혼합 방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까지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4번에 보고 초기 보험료는요, 보증료는 대출 상환 방식의 경우는 1%입니다. 주택가격 1.5%가 아니라고요, 1%입니다. 요것만 1%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1.5%예요. 대출 상환 방식만 1%입니다. 여기까지 자세히 나오긴 좀 그런데. 그 다음에 대출금리는요, 변동금리 제도입니다. 변동금리 제도. 그래서 변동금리로 하되 대출 기준금리는요, 3개월 CD금리와 신규 취급의 코픽스 있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이건 맞는 거예요? 맞는 겁니다. 자, 1번도 틀렸는데, 주택연금 가입자는 항상, 담보주택 처분가격 범위 내에서만 상환 의무를 부담한다. 항상자가 틀린 겁니다. 어쨌든 항상자가 들어가면 일단 의심을 하셔야 돼요. 자, 원칙적으로는요, 요거 회수할 때, 그동안 빌려준 회수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 팔아서 해야 되죠? 요거 팔아서 회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회수하는 게 원칙인데, 요건 상당히 깊이 들어간 건데, 상당히 깊이 들어갔는데, 요걸 경매 처분해요, 안 해요? 경매 처분할 때 이렇게 처분합니다. 자, 이렇게 맨 먼저 일반 대출 있죠? 일반 채권보다는요, 담보 설정해서 받는 채권 있죠? 담보 물권이라고 할게요. 이걸 우선해서 배분해 줍니다. 배당할 때 뭐라고요? 경매로 들어간다고 했죠? 요거보다는 요걸 우선해서 배분해 줍니다. 이걸 물권 우선주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물권. 그리고 여기하고 이제 조세채권 있죠? 조세채권이 세금 안 낸 거 있죠? 요거 동순위입니다. 동순위. 그래서 얘는요, 설정일 기준으로 하는 거고, 요거는 법정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거냐 뒤서거냐 하면서 앞선 게 먼저 배당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보증금이라 하더라도 확정일자 받은 거 있죠? 확정일자를 받은 것도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같이 앞서거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차권이라 하더라도 등기된 거 있죠? 등기된 것도 다 포함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배분해 주는 겁니다. 배당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얘들 순위보다 무조건 앞서는 게 있습니다. 늦게 했더라도. 요거는요, 세금 중에 당해세라는 게 있어요. 당해세라는 것은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 있죠?
재산세라는 거 종부세 아니면 상속세 이런 걸 얘기합니다. 증여세 이런 것들은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이죠. 요거는 얘들 설정이라고 상관없이 무조건 앞서서 배분해 줍니다. 무조건 얘들 먼저 빼가요. 정부에서 빼가는 거 아닙니까? 세금. 자, 그 다음에 이거보다 앞서는 게 소액 임대차 보증금이죠. 요거하고 소액 임금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액 임금채권은요, 보통 이제, 자, 그 3개월 이내에 그 월급 같은 거 안 준 거 있죠? 요거하고 3년 이내에 퇴직금 같은 거 있죠? 이거 무조건 앞서서 배분해 줍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보증금이 조그만 거 있죠? 서울 같은 거 1억이 안 돼야 되면 1억 안 될 경우 3,400만 원 같은 거 우선해서 배분해 줍니다. 우선해서 이걸요 소액 임대차 보증금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보다 앞서는 게 이제 집행비용이라, 뭔 비용이라고요? 아, 들어가는 거. 얘들 집행할 때 돈 빼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만약에 이 사람이 세금 같은 거 안 낸 거 있어요? 없어요? 있거나 뭐 무슨 뭐 그 보증금 세금 안 낸 거라든가 아니면 임금 안 준 거 있어 없어요? 아, 임금 같은 거 안 준 거 있을 수 있죠? 여기로 돈을 다 빼갔더니 이거 먼저 빼갈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남는 게 있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의 이 요거 담보로 잡은 주택 있죠? 이거 외에 다른 물건에서도 회수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 사람 다른 물건 갖고 있을 수 있죠? 상가 같은 거 이런 것도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자가 문제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요, 항상 원칙적으로는요, 담보주택 처분 가격 범위 내에서 회수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이것들이 먼저 다 빼간 거죠. 세금도 안 내고 월급도 안 주고 했으니까 이걸 먼저 다 빼간 거 아닙니까? 그럼 남는 게 있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물건에서 이 사람이 다른 물건이죠. 여기서 회수할 수 있는 겁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인데 좀 복잡하게 얘기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하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뭘 할 거냐면 그 다음 문제 할 겁니다. 자, 이거 잠깐 쉬었다 할게요.